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치과보철학 교실의 이두영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부분은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변연부의 미세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공치아 골류착 학회와 함께한 특집에서 수요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임플란트 보철물을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은 치은이 부어 있다던가 출혈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열어봤을 때 치은 쪽이 많이 부종이 있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원인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보철물과 그리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 간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서 염증에 소견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시멘트가 잔존되어서 그 시멘트가 매개가 되어서 그쪽으로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대표적인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보철물을 장착했던 경우인데요. 제거해 봤더니 우측과 같이 굉장히 깊게 시멘트가 잔존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데요.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널 미스핏, 변연부가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보철물 중에서 SCRP 타입을 보게 되는 경우에 어버트먼트가 어버트먼트 스크류로 유지가 되고 테플론 등으로 충전을 한 후에 보철물이 장착되죠. 그리고 그 사이는 시멘트로 매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류 채널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메꾸게 됩니다. 일단 계면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그런 물질들이 만나는 게 계면이 되겠습니다. 보철물과 어버트먼트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요. 딱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이크로 단위로 갔을 때는 갭이 있죠. 그리고 그 갭에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염증 등의 소견으로서 뼈가 녹는다던가 그 치은 퇴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멘트가 상실되어서 보철물이 탈락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보철물의 마진 쪽에 마이크로 리키지가 있는 경우에는 플렉이 침착될 수 있고 치은 쪽에 염증, 그리고 뼈 흡수, 치은 퇴축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나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미적으로도 전지부에서는 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혀가 그 스텝진 그 구간으로서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점점 오염되어서요, 유지력을 상실하게 되고 치관까지 탈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보면 보철학 그 논문 중에서 유명한 홈즈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미 1989년도에 이 변연 쪽에 3차원 지오메트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림을 기술해 놨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안 맞는 그런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직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차원적으로 G와 같이 Absolute Marginal Discrepancy 이렇게 용어를 AMD라고 줘서 이렇게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 삭제, 정확히 말하면 마무리선인데요. 마무리선을 논할 때 인터널과 익스터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숄더냐, 딥 샴퍼냐, 아니면 샴퍼냐, 나이프냐, 페더냐 이 삭제 양상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딥 샴퍼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시멘트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보철물이 들어가더라도 바깥에서 봤을 땐 아주 컨티뉴스하게 부드럽게 잘 이행될 수가 있지만 치아를 만일에 샴퍼 아니면은 나이프 에지나 이런 걸로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철물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물은 보통 오버 컨투어가 되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그 컨투어 자체가 급격하게 스텝 지는 것처럼 꺾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로서 음식물이 저류된다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멘트가 끼더라도 잘 나오지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오버 컨투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삭제 형태를 충분히 보철물의 재료가 내구성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정확하게
그 마무리선이 맞아야 되는데요. 그 맞지 않는 경우에 뜨는 게 되죠. 결국은 뜨게 되는데 이 뜨는 경우에도 버칼 쪽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와서 뜰 수도 있고 안쪽으로 언더돼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갭과 이 스텝에 이 단차가 맞지 않는 이 부분들은 항상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헌에서 봤을 때 이런 보철물의 지대주가 잘 맞지 않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인상체득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인상체득이 잘못되는 경우에 인접지의 형태나 인접면의 그 위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뎁스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철물을 장착을 할 때 인접면을 너무 빡빡하게 밀려고 하는 바람에 타이트 컨택이 생겨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상악에서 보면 치은이 두꺼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환자분이 아프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밀었는데도 잘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티슈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완전히 시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부품들을 섞어서 쓸 때가 발생할 수 있고요. 섞어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커스텀 어버트먼트 자체를 좀 부정확하게 만들어 오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포지셔닝을 잘못 시킨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버트먼트가 보면은 넌 헥사 헥스 형태가 있죠. 헥스 형태를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헥스가 완벽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금씩 유격을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묘함에서 나오는 차이 때문에 혹은 위치 자체를 완전히 잘못 시켜서 덜 들어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시멘트의 비스코시티, 즉 점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도가 높은 그런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점도 때문에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어버트먼트의 미세핏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SCRP 타입을 지금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JPD 미국 버추얼 아키오지의 2004년도에 출판된 논문을 보게 됐을 때 이 SCRP 타입에서 합착을 하고 나서 보철물을 어버트먼트를 풀어서 제거한 후에 구강 외에서 시멘트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미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IJP에 우리 또 한국 교수님이 논문을 내주셨는데요. 그 논문도 읽어보면은 SCRP라고 적어놨고요. 그 내용에서 봤을 때 이 타입은 retrievable, 제거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과량의 시멘트는 구강 외에서 extraorally, 구강 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보철물을 합착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시멘트를 구강 내에서 제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시멘트가 어버트먼트의 외면을 따라 내축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거를 100%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강 외로 제거한 후에 그리고 나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깔끔히 제거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구강 외에서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연 자체가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변연 자체가 단차가 있다던가 갭이 있다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피니싱 그리고 팔리싱 하는 부분을 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버트먼트와 보철물이 하나가 된 그런 형태의 컴플렉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로서는 예전 재료학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재료의 소성 변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성 변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부 때 많이 보았던 SS 커브에서 그 커브의 그 위에 종말점을 지난 그 뒷부분을 말합니다. 즉 변형을 하고 나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단계를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어버트먼트의 변연을 늘려서 조금 더 그 마지널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전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엘롱게이션을 시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철물에서는 버니셔빌리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골드 크라운을 많이 할 때 초창기에 골드 크라운을 보철물을 장착하고 나서 구강 내에서
변연을 밀어서 변연을 더 맞추려고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그거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버트먼트는 타이타늄 합금입니다. 전연성이 좋은 재료는 아니지만 변연 자체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더 눌러서 일롱게이션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연 쪽에 보면은 어버트먼트는 금속 합금이지만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골드 혹은 메탈 세라믹의 금속이죠. 그쪽 혹은 지르코니아 이렇게 많이 있죠. 특히 요즘은 지르코니아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변연 팔리싱을 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같이 봐야 하겠습니다.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지르코니움의 복수형이 되겠습니다. 지르코니움은 금속이고요.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니움에 산소가 더 붙어서 만들어진 세라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르코니아로 하죠. 지르코니움은 우리가 많이 학부 때 공부를 했던 그 주기율표에서 40번이 지르코니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섞게 되는 이트리움은 39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많이 이미 학습하신 내용이 되겠지만은 상온에서 지르코니아의 테트라고날 상태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몰 정도의 이트리움을 넣게 되고 그런 경우에 상온에서도 모노클리닉이 아닌 테트라고날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튼튼하죠. 튼튼한데 그러다가 우리가 저작력을 아주 세게 한다던가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이 상온에서 가지고 있던 테트라고날 형태가 모노클리닉의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모노클리닉은 격자 형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철물 지르코니아의 그런 파절선을 좁혀주어서 그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크랙 프로파게이션을 줄여준다. 그 기전은 테트라고날 상태가 모노클리닉으로 바뀌면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랜스포메이션 터프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지르코니아의 기본 개념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표에서 보면은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굽힘 강도가 1087로 여기서 나와 있죠. 예전에 많이 사용하였던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즉 엠프레스2가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3배 정도 더 강도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변연부의 팔리싱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르코니아가 보철물인 경우에 팔리싱을 강하게 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 굽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르코니아를 이렇게 같이 팔리싱을 하는 경우에 큰 크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크로 크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마크로 크랙은 마치 이런 바에서 상단 오른쪽 위에처럼 이게 홈을 판 것과 유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을 주면 뚝 부러집니다. 힘이 집중돼서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상온에서 테트라고날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왕창 갈아버리게 되면 상온의 테트라고날 형태가 일부가 모노클리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격자 자체가 불안정하게 되고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요 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연부를 팔리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다이아몬드 바가 되겠죠. 그리고는 스톤 버가 될 것이고 그리고는 실리콘 버, 팔리싱 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르코니아 전용버를 사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지르코니아 전용버입니다.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그 조타사에 있고 요타사, 에덴타, 소프, 코메트, 마이징거, 선 이렇게 사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스템에서는 마이징거 사에 지르코니아 팔리싱 키트를 버드를 유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버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버드를 쓸 때 단계적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스톤버를 사용하고 폴리싱버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표면이 가장 토포그래피라고 그러죠. 단차가 적고 부드러운 형태가 가져가게 되고요. 특히나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을 해서 하이스피드 다이아몬드 벌을 이용을 해서 컨투어링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친 표면이 되기 때문에 스톤벌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톤벌을 꼭 써서 거치기를 주인 후에 팔리싱 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테트롤 고날과 모노클리닉 TM 적혀 있죠. 그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팔리싱을 할 때 테트랄 고날 형태를 M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데 연구를 해봤을 때 제조사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졌고요. 굳이 물은 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뭐 박테리아를 예전에 연구해서 박테리아를 배양하는 경우에도 팔리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균 배양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변년부를 잘 팔리싱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요타사의 지르코니아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포인트 형태가 있고 윌 형태가 기본적으로 있죠. 전 기본적으로 윌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지르코니아는 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M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RPM은 점점점 올라갈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마찰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러한 단순한 키트에도 RPM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10,000 RPM으로 해야 된다. 적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윌 같은 경우에는 축 회전할 때 그런 요격이 더 심하기 때문에 윌 같은 경우에는 20,000 이하의 RPM을 권해드리고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40,000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버트먼트 스크류를 풀어서 제거한 후에 그 마진 쪽에 있는 시멘트를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됩니다. 어버트먼트와 크라운 그 사이에 있는 시멘트를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는 오버행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차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단차를 벌을 이용을 해서 좀 제거해 줍니다. 이때는 저는 윌 형태를 사용하고요. 당연히 스톤버를 이용합니다. 지르코니아 전용 스톤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는 같이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버트먼트의 마진 쪽을 쓸어 내리면서 이걸 늘리겠다 생각하면서 쓸어 내려서 그 부분을 크라운 쪽에 붙이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활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브라운 러버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더 활택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단차가 전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지르코니아나 아니면은 장석계 도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르코니아 전용 실리콘 벌을 이용을 해서 같이 한 번 더, 금속과 같이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활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아주 활택이 되어 있으면서도 마치 한몸과 같은 그런 형태의 보철물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다 이렇게 제거해서 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강 내에서 뭐 7번, 6번 특히나 아니면 깊게 식립된 경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에 침과 피가 가득한 경우에서 감각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나 또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마음도 편안하고요. 또 제거하면서 피니싱 팔리싱을 하여서 그 갭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를 시행했고요. 현미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봤을 때 그 왼쪽이 전이고 오른쪽 후가 되겠습니다. 보면 시멘트가 없어지면서 갭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100%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인 경우에 이건 메탈 세라믹의 설치기인데요. 금속 양쪽을 다 늘렸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줄어든 게 관찰됩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갭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도 보철물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200배로 확대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그래서 작성을 했는데요.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마이크로 정도의 갭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갭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유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리싱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버트먼트를 늘려서 그 갭을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보철물, 지대주, 복합재를 제거하고 나서 변년부를
연마하는 것인데 여분의 시멘트가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합도 자체가 더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빼서 다시 넣기 때문에 그 하나의 컴플렉스로서 이제 보철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테플론의 깊이나 레진의 두께를 더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보철물을 또 제거할 때 너무 과잉의 시멘트를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크라운과 어버트먼트의 복합재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변연부를 지르코니아 전용 키트 벌을 이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팔리싱을 해야 된다. 그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스톤버는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리싱은 한 단계 혹은 두 단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르코니아가 개재된 경우에는 10,000에서 20,000 RPM을 위를 사용하는 경우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물에서 변연부 미세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연재로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